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선한 기분 좋은 가을바람의 냄새가 아침부터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피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조카를 구속한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초유의 일은 이 오촌 조카가 사실상 조국 장관 부인의 돈으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를 설립했다라고 검찰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아내가 준 돈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사까지 설립이 됐는데도 과연 이를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 큰 돈을 어디에 썼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걸까요? 조 장관이 과연 정말 몰랐느냐라는 의문이 오늘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제1저자로 등재됐던 논문이 딸이 고려대 입시 당시에 제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 딸이 그 논문 고대 입시 때 안 냈다라고 청문회에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짓말로 드러난 셈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 상세하고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국 장관께 질문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제가 드릴 이 질문이 앞으로의 전국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님, 코링크는 누구의 것입니까?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장관의 딸을 전격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위 증명서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의전원을 입학하는 것 자체가 부정 입학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딸을 소환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된 의혹은 상당히 많습니다. 의전원의 부정 입학, 그리고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날인 위조 등등 검찰이 따져 물을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을 어제 소환했다는 건 검찰이 이 부정 입시 의혹과 관련돼서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개임 여부에 대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소환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국 조카의 오촌 조카가 어제 전격 구속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임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1면 기사, 이 기사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우리 딸이 고려대 입시 때 문제가 됐었던 1저자 의학 논문을 내지 않았다. 고대는 어학 실력을 많이 평가했다. 의학 논문 안 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때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매체가 취재한 결과 조국 장관의 딸이 고려대 입시 때 조 장관의 설명과는 달리 논란이 됐었던 취소된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출했을 뿐 아니라 그 논문이 상당수 높은 고득점을 받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고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이 논문 냈다는 것 모르고 청문회에서 발언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겁니까? 잠시 후 이 의혹 집중적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자료 확보해 갔다. 딸이 고대 입시 때 점수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장관은 논문 안 냈다라고 청문회에서 발언했는데 조 장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딸이 논문을 낸지 안 냈는지도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겠죠. 만약에 몰랐다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제대로 체크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조국 장관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한 대목이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조국 장관의 조카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제 정경심 교수를 겨누고 있습니다.
장관의 친인척 중에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정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 소환은 초읽기다.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촌 조카는 왜 구속됐을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장관설이 돌 때부터 이 오촌 조카가 자료를 없앴어요. 자료를 없앴어요. 조국 장관설이 돌 때부터 자료를 없앴다. 그리고 도피 직전 정경심과 집중 통화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아내인데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숱한 의혹이 제기될 것을 정경심 교수가 미리 알았던 걸까요? 도피 직전 오촌 조카랑 왜 통화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대목. 조국 장관은 오촌 조카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내가 대신 연락했던 겁니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출국 직전까지 정경심 교수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 펀드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증거 인멸, 폭로한 증권사 직원에게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PC 갈아준 증권사 직원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국정농단 때 최순실 씨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세우고 투자까지 개입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다. 구속된 오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도피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통화한 이유. 이 두 분이 통화한 사실을 조국 장관께서는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의혹과 논란이 이 정도로 점점 가중되자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초유의 삭발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황 대표가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다 밀었어요. 청와대 앞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잠시 후 이 모습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슈를 바꿔보죠. 한겨레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데 사우디 피포크 폭풍, 오일 쇼크의 공포가 덮쳤다. 원유가 최후 보루인데 그 최후 보루가 테러를 당한 겁니다. 큰 충격입니다. 유가 한때 2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쌓아뒀던, 아껴뒀던, 비축해뒀던 기름까지 방출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 한가득입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물어주실 분들, 질문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전직 잘 나갔던 검찰 출신 김광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 출신의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바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구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코링크는 누구의 회사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링크는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냈다. 뭘 냈을까요? 논문을 냈다고 합니다. 취소가 됐던 제1저자에 등재됐던 그 논문입니다. 어디에 냈을까요? 딸의 고대 입시 때 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안 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려와.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밀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모습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내내 아마 여러 차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님, 코링크는 누구의 것입니까? 코링크는 누구의 회사입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됐는데 그 오촌 조카는 코링크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한 회사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정 교수의 돈으로 만들어진 코링크, 누구의 것입니까? 함께 보시죠. 조국 펀드의 키맨, 조카, 오촌 조카, 조모 씨 구속됐어요.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법원은 이렇게 밝히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를 사실상 설립했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부인이 동생에게 8억을 빌려줬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조국 장관이 그때 당시 뭐라고 대답했는지부터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액수는 그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시점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그걸 확인을 안 합니까? 제가... 등록할 때 부인이 8억을 이렇게 남한테 빌려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별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부부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도 그렇고. 자,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코링크는 누구의 것입니까를 밝혀내기 위해선 조국 장관이 저 8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8억 원을 조국 장관의 부인이 처남에게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자 8억 원을 다 빌려주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3억과 5억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코링크는 정경심의 것. 구속된 조국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조국 아내 정경심의 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를 세웠다. 정경심 교수가 돈을 나의 부인 계좌로 송금해줬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자, 방금 나왔던 8억 원의 행방 드러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8억 원의 행방이 궁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루가 지나자 바로 검찰이 그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8억 원을 3억과 5억 원으로 나눠서 전송을 합니다. 먼저 3억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자 조국 장관의 처남이죠. 처남에게 3억을 줍니다. 그리고 처남은 3억을 갖고 코링크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 주식,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사들였으니까 그 주식 누구 겁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의 주식을 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에서 3억 빼니까 얼마 남아요? 김변 박사님. 5억 남습니다. 그 5억이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구속된 오촌 조카의 부인에게 정 교수가 송금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5억 중에 2억 5천만 원을 코링크를 세우는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김변 박사님. 네.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는데 코링크는 누구의 겁니까? 정경심 교수의 것으로 봐도 이쯤 되면 무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이 되는데 저 두 사람의 관계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세요? 정경심 교수의 동생 처남과 그리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두 사람은 조국 장관의 부부를 제외하면 알 수가 있는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조국 인물이죠? 장관의 부부를 제외하고 나면 두 사람은 남입니다. 남남이죠. 남남. 근데 이 코링크 피에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은 조국 장관의 처남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의 돈으로 함께 설립이 됐다고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저것은 조범동 씨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의 처남의 것도 아니고 결국은 중간에 모든 것들에 대한 개연성과 그 돈의 자금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자금이 코링크 설립에 쓰였다는 사실을 조국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확인되면 조 장관에게도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변 박사님, 그러면 보세요.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를 세웠고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 주식도 사들였으면 그 주식과 코링크 오늘 여러 번 묻는데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코링크
누구의 겁니까? 지금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몰랐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르는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은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의 차명으로서 코링크 P라고 하는 운용사를 지배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요, 조국 장관이 모를 수도 있죠. 남편이긴 하지만 아내가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어디에 썼는지 조국 장관 남편에게 일체 말을 안 했다면 남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김진 기자가 나중에 고위공직에 올라가거나 혹은 출마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과거에 미간 말찌긴 합니다만은 지방의원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 걸 해봤거든요. 예. 재산 신고를 하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알 턱이 없다. 근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은 우리 가정 내에 도대체 나몰래 숨겨놓은 돈이 어디 있는지 탈탈 털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조국 장관이 8억 원의 그 사인 간의 채무가 있었다 아내에게 그것을 신고했어요. 고위공직자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주에 해보면 나 모르는 돈을 아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 건지 사인 간의 채권과 채무에서는 어디에 돈을 빌려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청문회 과정에 나와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조국 장관의 해명이 지금에 와서는 본인 스스로도 이제 다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일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아내가 얘기를 안 했다. 하나도 얘기를 안 했다. 8억 원을 남편 몰래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데 썼는데 남편에게 하나도 얘기를 안 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조국 장관이 만약에 알았다. 그랬으면 그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자기야. 뭐 여보라고 했겠죠? 여보, 당신 네. 그 8억 도대체 누구한테 빌려줬어? 그 8억 어디에 썼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돈 8억의 돈뿐만이 아니라 조국 장관 부부는 본인 돈 10억이 넘는 금액을 사모펀드, 저 코링크 P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코링크 P라고 하는 내용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코링크 P를 몰랐다고 하고 사인 간에 본인이 가져야 될 채권 8억 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이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예. 정도의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 능력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요.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자격과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저희 중에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부부 사이는 경제 공동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방금 코링크를 세우고 코링크가 딴 데 투자하고 하는 거였는데 조국 장관 부인이 남편이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아내가 코링크를 세우고 그 코링크를 통해서 주식도 보유하고 코링크를 통해서 다른 데 투자도 하고 주식도 보유하고 이거 돼요? 가능한 거예요? 좀 전에 김병인 박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재산 등록을 하면 모든 게 다 금융조회를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심지어 조국 장관 같이 1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나중에 요약해서 신고하는 내역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와요. 그런데 저런 걸 몰랐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역설적으로 조국 장관 편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조국 장관 편 들겠다. 왜 지금까지 저런 일이 있었는가? 아까 우리 청문회 때 얘기했지만 8억 전체 다 글쎄 처남한테 간 것 같지 않아요? 조국 장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남한테는 3억만 갔어요. 나머지 오면 어떤 데는 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오천 조카한테 한 거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는 답변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편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게 어제 그거 연구하셨군요. 조장관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궁금했죠. 지금까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낙마해서 망가져갔습니까? 그리고 인사검증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거 가면은 모두 다 검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런 것들이 술술술 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처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했거나 그렇다면 돌아가면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쭉 보면 민정수석으로 혹은 더더욱 가서 법무장관으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미지 정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여론 이렇게 몰아가면 이게 전체적 일이냐. 민정수석 일하면서 이 투자하고 저 투자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심지어는 끝까지 가서 청문회 하면서 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속이고 글쎄요. 국회의원 속이면 결국 국민 속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까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임명 강행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대통령 몰랐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조국 장관은 지금 대통령까지도 기망한 죄가 있습니다. 결정하세요. 코링크는 누구의 회사입니까? 3억과 5억 정경심 교수의 개인 돈이 코링크의 주식을 사들이고 코링크를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코링크는 정경심 교수의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묻겠습니다. 조국 장관, 코링크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가 설립되는 동안 이 코링크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FM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합니다. 원래 영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배터리 사업에 WFM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WFM의 주식이 엄청나게 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아니라 체코의 동명 배터리 업체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매달 200만 원의 자문료를 준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WFM이 지난해 6월 전라북도에서 기술개발 사업비로 받은 6,200만 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전라북도는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회사로 생각하고 지원금을 준 겁니다. 당시 도청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통해 개발 소재를 평가 중이어서 향후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WFM이 실제 계약한 업체는 체코의 가정용 배터리 회사 테슬라 배터리즈로 전기차 테슬라와는 완전히 다른 업체였습니다. 도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가들이 담당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어떤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들의 시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니까요. 야당은 WFM이 지자체를 속여 지원금을 타냈다고 주장합니다. 현장 실태 조사를 했음에도 미국 전기차 업체로 간주하고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미국의 테슬라인 것처럼 속여서 전라북도 도청이 지원금까지 준 거예요. 전북도청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것조차 안 알아보고 WFM한테 당한 건데, 이 WFM,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세운 코링크가 인수한 회사이고, 이 WFM, 정경심 교수에게 매달 200만 원씩 자문료를 준 회사입니다. 이게 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WFM이 벌인 행태가 참으로 좀 저열합니다. 테슬라를 속여요. 어떻게 체코에 그냥 배터리 업체를 갖다 붙여요. 근데 이 전에 이제 전제된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코링크라는 회사가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했는데, 코링크와 이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WFM이라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예요. 근데 여기에 조국 가족이 들어간 돈이 총 천안 거 뺀다 하더라도 지금 설립 때부터 사모펀드 투자까지 18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코링크에서 WFM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자체도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이랄지 시사 차익을 얻는 세력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해요. 그러면 일단 돈을 빌려서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수한 다음에 그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려요. 이걸로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시를 하죠. 이 전환사채 발행한 돈을 가지고, 실제로 이건 빚을 갚아야 할 돈이에요. 근데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원래 이제 WFM 자체가 A1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영어교육 회사였는데, 갑자기 코링크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음극재 생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ESS 이걸 공공기관에
이거 활성화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마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도 이제는 이제 공시를 봤는데 공시 자체를 보면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뭐 테슬라와 MOU를 체결했다랄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오른 거죠. 그렇죠. 쭉쭉쭉.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한 7,000원까지 올라요. 어휴. 그래서 주식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공시를 해서 또 오르고 또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해서 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테슬라가 아니라 저짝 테슬라를 갖다 붙인 이유도 주가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개미들이나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 그럼 미국 테슬라 아니야? 그럼 전기차로 세계에서 제1위 회사 아닙니까? 아니, 이거 전북도청, 속은 전북도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WFM이 또 군산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또 공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에다 공장을 줘서 결국은 뭐 취직할 인원도 해주고 회사 도에 어떤 세금도 내고 하니까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실제로 그에 관한 이제 전문성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8억 5천만 원이 결국 조국 가족이 투자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먼저 설립 과정이랄지 그걸 다 제외하고라도 그러면 WFM이 주식이 7,000원까지 오르고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코링크 P나 아니면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굉장히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게 만약에 어떤 지금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돈 자체가 만약에 하나 가족 조국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분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파만파 엄청난 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작전 세력의 행태와 닮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링크가? 전형적인 그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WFM과 관련된 그 투자랄지 아니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런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WFM 인수하고도 전환사채 발행하고요. 그다음에 공시 내고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들도 그렇고 또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이건 상당히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이 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세운 코링크가 인수한 WFM이 결국은 전북 도청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서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면 이 범죄 여부도 검찰이 따로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이 WFM이 매달 정경심 교수에게 200만 원의 자문료를 줬는데 정경심 교수는 이 저쪽 테슬라를 끌어서 시세 차익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검찰이 한번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허은하 교수님께 네.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저희 중에서 이제 또 여성분이 허 주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남편분에게 네네. 사이가 굉장히 좀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좋죠. 네. 지금은 좋아졌어요. 얼마 이상까지 내가 이제 사잖아요. 네네. 모두 사 먹고 딸한테 모두 사주고 할 때 금액을 얼마 이상 넘어갈 때 남편한테 나 이거 사도 될까? 아니면 이거 어디에 썼어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얼마 이상? 저는 아무래도 일하는 여성이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남편하고 상의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밑에는 그냥 굳이 얘기 안 하고 쓰셔도 되고 네. 100만 원이 넘어가서부터는 남편한테 큰 돈이니까 그렇죠. 요즘 살까? 아니면 샀어? 이렇게 얘기하신다. 네, 근데 100만 원 이하도 사실은 뭘 사면 저희 남편은 없던 거다, 못 봤던 건데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남편들 그런 얘기하면 좀 싫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네. 뭔가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8억. 정경심 교수가 남편 몰래 쓴 돈이 8억인데 네. 남편인 조국 장관이 이 부인의 8억의 용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돌직구쇼를 통해서 그 조국 장관의 별명을 미스터 몰라요라고 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들 같은 경우는 둘의 대화가 거의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 부인이나 남편이더라도 그리고 각자 생활비를 관리하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늘리게 될 때 아니면 가전제품을 하나 사게 될 때 무언가 처리를 하게 될 때 그게 100만 원만 넘어도 함께 상의를 하게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 조국
조국 장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50대 남성분들 진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혹시 기대요? 우리 부인이 나 몰래 저렇게 큰 돈을 좀 숨겨놓고 돈을 불려주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간이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남편과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남편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카레 끓여줘도 그냥 드셔도 되고 또한 돈 같은 거 몰래 숨겨놔도 기껏해야 100만 원이니까 예. 이번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기대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는데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다. 자, 정경심 교수는 구속된 오촌 조카가 해외 도피 직전에 수차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도 오늘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정경심, 조카와 증거 인멸을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 검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조국 조카, 조국 장관이 지명된 지난달 6일부터 출국 직전인 지난달 중순까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마도 조국 펀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던 정황이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기는요, 펀드 의혹과 관련돼서 코링크 측에서 언론 대응 문건까지 작성했던 시기입니다. 뭔가 그 시기가 묘하게 겹쳐요. 오촌 조카가 도피하기 직전에 정 교수와 통화했던 시기가 조국 장관 임명 후에 가장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고 그 시기에 펀드 언론 대응 문건까지 갑자기 급조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조국 입각설 돌 때부터 자료 삭제를 오촌 조카가 지시했던 내용도 확인이 된 겁니다. 조국 조카의 지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 씨가 9월 10일쯤 상황 정리되니 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 처음부터 계획대로 움직인 것 같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은요. 정 씨와 조 씨가 법률적으로 한 배를 탄 것이다. 정경심 씨와 조국 장관 조카가 법률적으로 한 배를 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조국 장관은 셀프 기자 간담회 때도 그리고 청문회 때도 수차례 나는 오촌 조카와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오촌 조카와 연락을 하면 이 미묘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인이 연락을 했네요. 지금 이제 조사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아마 8월 6일부터 도피할 때까지 8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아까 우리 김강삼 변호사께서 작전 세력과 같은 얼개를 정경심 씨한테 제안해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정경심 씨가 당신이 그런 걸 잘하니까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돈을 나눠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청문회라는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정경심 씨가 이걸 알았든 몰랐든 조 씨는 훨씬 더 말하자면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이것을 조성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시간 이후로부터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언론 대응이라든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두 사람 관계가 누가 먼저였든 간에 그야말로 이제 한 몸뚱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뭐 부부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남남이었는데 경제 공동체로 둘 다 법적인 처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수사 잘했어요. 자,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그 남남을 떠나서 부부 사이면 훨씬 더 가까운 사이고 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오촌 조카와 연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 부인이 오촌 조카와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 오촌 조카는 연락 후에 증거를 인멸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현재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상당히 수사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표창장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가장 집중을 하는 것은 사모펀드인데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시세 차익과 관련된 부분이었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증거도 확보하고 혐의를 아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어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다 할지라도 과연 조국 장관이 이에 관여한 게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편 몰래 연락을 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촌 조카의 구속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엄청난 이게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소환이 되면 조국 장관은 관여한 바 없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거,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도 만약에 코링크 P의 설립이랄지 아니면 운영이랄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하고 대화를 나누느냐 나누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정경심 교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근데 검찰이 과연 그 부분을 수사를 안 했을까?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촌 조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하나라도 지금 사실은 코링크 P랄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재산에 18억 5천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국 장관이 몰랐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있고. 이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게 전형적인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공직자는 주식을 직접 투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2016년도에 코링크 P를 설립할 때는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민정수석이 되면서 그 주식을 소유한 것을 되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백지 신탁을 거절한 게 되기 때문에. 테슬라 사건이 민정수석 당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처남을 통해서 3억 원 정도의 코링크 P 주식을 또 200만 원에 또 취득을 했거든요. 이것도 뭐 차명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취득을 한 걸로 본다고 하면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재산 등록 때 이걸 알면서도 단인순환 사인간 채무를 했다고 한다면 허위 재산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어제 오촌 조카의 구속은 조국 장관을 겨누고 있다. 김광산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조 장관께 1번 주제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조 장관 임명 후에 부인께서 오촌 조카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셨던 사실을 조 장관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부인이 오촌 조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장관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네가 어떻게? 정경심 교수가 개인 투자 자문, 한국투자증권의 PB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어제 조 장관의 딸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조국 딸 소환. 검찰이 어제 조국 딸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어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저자로 등재된 당국대 논문 작성 과정, 정말 조 장관의 딸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결국 이 논문 취소됐잖아요. 병리학회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취소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 취소된 논문 네가 쓴 거 맞냐? 검찰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키스트 허위 인턴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관련돼서,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가짜 의혹 발급 어떻게 과정되냐? 어머님이 누구니? 정경심 교수입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은 지난 청문회 때 논란이 됐었던 그 1저자 논문을 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논문이 제출됐었고 논문 때문에 고득점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논문 제출. 고려대 관계자는요, 검찰이 압수수색 때 가져간 자료 중에 지원자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논란된 당국대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고려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 내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고대 입시 당시에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조 장관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딸이 이 논문 고대에 제출 안 했다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그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의학이 중심이 된 선발 과정이라는 걸 그 당시에 입학 사정관 인터뷰를 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턴했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주로 영어겠습니다만 그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기자간담회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전혀 논문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딸의 고려대 입학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고려대 입학 자료 목록을 통해서 검찰이 이미 제출이 됐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아까 앞서서 코린코피의 자본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라고 한 거랑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몰라서 조 장관의 입장에서 좀 질문 몇 개 드리면 조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조 장관이 딸이 논문을 안 냈다라고 잘못 안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건이에요. 논란이 많이 됐던 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 안 해봤다는 거는 정말 청문을 받아야 되는 장관 후보자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정작 조국 장관은 본인이 교수입니다. 내가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입학 사정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체크를 안 했다라는 건 이상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이 딸이 한영 외고를 다닙니다. 그것도 유학반. 근데 외고라는 거는 어학 중심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이과 계열 인턴을 많이 하고 이과 계열 논문을 썼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리고 하필 또 고려대 입학하면서도 어학 계열이 아니라 이공 계열로 갑니다. 이과 계열로 갑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조국 교수였던 분이 저거를 몰랐다라고 대답한 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고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옷도 굉장히 무겁지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옷을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닌 사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김배은 박사님, 딸이 분명히 고대 입시 때 이번에 취소된 그 1저자 논문을 제출했는데 조 장관은 왜 저때 당시에 안 냈다 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걸까요? 왜 저런 말을 했죠? 기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미 5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입시 기록 전부 다 폐기됐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조국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당시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병리학회에서 취소된 논문, 또 자격이 없으니까 취소가 된 거잖아요. 딸이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했다. 영어 번역에 기여를 했다. 논문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3단 논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 딸의 논문의 기여에 관한 부분들도 대한병리학회 판단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딸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려대학교 입학에 대한 원서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본인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딸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으면 저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아니 사실상 청문회를 대체한다고 셀프 기자간담회 가져놓고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되는 검찰의 수사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조국 장관이 말 그대로 국민의 기만한 꼴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은 그렇다면 왜 저 같은 얘기를 했을까? 딸의 SCI 2급에 대한 논문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우리의 도덕적 관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조국 장관은 방어 논리를 펴야 되잖아요. 본인이 피는 방어 논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위법은 없었다. 위법이라는 것은 부정 입학에 관한 얘기고 부정 입학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을 입시에 썼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그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SCI 2급에 대한 논문이 본인 딸이 고려대학교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 딸이 대학에 가는데 부정한 일은 없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나쁜 언론들이
저희 포함입니까? 나쁜 언론, 나쁜 검찰, 나쁜 야당이 조국 장관이 하겠다라고 하는 지고지순한 선의 입장인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서 솔직하게 본인 가족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실과 잘못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조국 장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했다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조국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2대 입학 어떻게 됐죠? 취소됐죠. 지금 만약에 조국 장관의 딸이 지금 1저자 논문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았다라고 고대 관계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논문 자체가 지금 취소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시 자료에서 주요 판단 근거였던 근거 자체가 취소되면 조국 장관 딸의 고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과거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SCI 입급의 논문이 대학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면 조국 장관 딸에 대한 대학교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산대 의전원으로 가는 길목길목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에 대한 조사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입학 취소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함께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명문대학이잖아요. 우리 박정화 대변인 나오셨지만 모교지만 고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고대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상도 받는데 취소된 논문 갖고 고대 입시해놓고 아버지는 안 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했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그 국민들의 다친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조국 장관 그때 당시 왜 논문 안 냈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해명도 내놓으셔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해준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 비밀 메신저죠.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 실토 증권사 직원에게 정경심 교수가 배신감을 토로했어요. 증권사 직원 김 씨, 한국투자증권 PB죠. 5년여간 조국 가족 자산 관리를 했다.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다. 조국 가족 자택 앞 취재진 몰리자 식자재 배달도 그래요? 이 PB가 배추, 무 이런 거 동그랑땡 사서 조국 장관 집 앞까지 배달까지 했다고. 김 씨가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 및 진술을 다 했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로 이 김 씨에게 최근에 이런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네가 왜 이러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정경심 교수가 네가 왜 이러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시점은 PB가 검찰에게 하드디스크를 제출한 이후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네가 왜 이러냐라고 PB한테 왜 이런 배신감을 토로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했던 지시한 부분은 감춰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집에 있는 PC가 2대가 아니라 3대라는 것까지 또 나머지 한 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것까지 샅샅이 다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믿는 정경심 교수가 저는 순진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있으면 오촌 조카한테도 저런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네가 왜 이러냐? 예. 실제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종된 자잖아요. 예. 그 정권에서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엄격하게 이건 남의 관계였고 사회적 관계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와서 네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거죠. 네가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검찰은요. 네가 왜 이러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없는 내부 고발자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강박한 사안이다. 강박한 사안이다. 강하게 압박한 사안이다. 라고 검찰은 얘기를 했는데 허나 교수님, 네. 개인 PB, 한투증권 PB 좀 가여워요. 가여워요. 자기 일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일한 것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비밀 메신저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문자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그냥 저는 그 옆집
부인이 그런 문자 보내도 왜 그러시지 무서울 텐데 법무부 장관 부인이 그런 문자 보냈으면 손 떨리지 않겠어요, PB? 그렇죠. 이거 완전 갑질인데 제가 봤을 땐 그 갑질이 갑질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용의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는 진상 고객과 호감 고객이 있는데요. 호의로 받아들이면 호감 고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호의를 권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진상짓입니다. 우리 갑질로 힘들어하는 정말 이 수많은 그 직장인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PB의 직접적인 롤과 그리고 책임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산, 우리 고객의 자산을 늘려드리는 거지요. 잡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피해를 대신 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의 짓은 분명 갑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잖아요. 조금 전 검찰 관계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힘없는 사람을 강박한 거다.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근데 법적인 걸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저기에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 보복범죄가 되는 겁니다. 저건 보복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그러면 아니고 단순히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죠. 배신감 토로. 근데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투자증권 직원이 자신들의 또 가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저렇게 텔레그램이 아무리 보안 장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 내용을 갖다가 보내면 저 당연히 나중에 다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네가 왜 이러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허위로 자기를 무고하고 허위 진술로 인해서 나를 올가맬 때 쓰는 말이 정말이거든요. 그렇지만 투자증권은 사실은 검찰에 가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검찰 가면.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서 동양대 가서 PC 하드를 교체를 했고 집에 가서 뭘 교체를 했고 그 하드 교체한 판을 어디다가 숨겼고 그건 다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정상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를 자신의 어떤 배신 행위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좀 인식이 됐다 보고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드디스크를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더군다나 아들까지 쓰는 하드디스크를 숨기려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 장관이랄지 이제까지 정경심 교수가 해왔던 그런 말에 의하면 사실은 집에 있는 컴퓨터는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을까? 예. 그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표창장이랄지 딸의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구속된 오촌 조카랄지 코링크 P랄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국 장과 관련된 중앙지검의 특수부 수사를 이렇게 보면서 예. 굉장히 방송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나 이걸 몸을 사리다 보니까 예. 여권이라든지 청와대도 공격받으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그 하드디스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밖으로 다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디스크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만 나오지 내용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검찰이 입법권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디스크 내용에는 굉장히 핵폭탄 요소가 꽤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왜 바꿨을까? 멀쩡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왜 바꿨을까? 그걸 왜 투자증권사 직원에게 시켰을까? 더 나아가면 조 장관께서 부인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고 하드디스크가 교체되는 일련의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가 왜 이러냐 라는 문자를 받은 그 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C 하드 교체 때 조 장관과 마주친 정도가 아니라 퇴근 후 같이 집에서 수십 분을 같이 있었다. 조 장관과 수십 분 같이 있었다. 조 장관이 하드 교체를 몰랐을 리 없다. 요거는요, 검찰도 조 장관 자택 인근 CCTV를 확인해서 이 PB가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조 장관이 퇴근한 시간 등을 계산했을 때 김모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조 장관과 수십 분 같이 있었다. 하드 교체되는 걸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조국 장관이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이 많다. 우리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조국 장관 자택에 있는 PC 하드는 지금까지 2개다라고 했는데 총 4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서재 가족의 공용 PC 등 총 2대다. 그런데 김모 씨는 조국 자택 PC는 서재 등 공용 PC 2대와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1대까지 3대다. 이 3대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는 총 4개다. 그런데 이 중 3개만 검찰에 제출됐다. 1개는 정경심 교수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개 빨리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수십 분 조 장관이랑 그 교체하는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워낙 넓으면, 워낙 크면 저기서 부인과 투자증권사 직원이 방에서 컴퓨터를 뭐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무리 잘 살아도 방배동 집이 커봤자 뭐 50평, 40평, 30평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십 분 같이 있으면 저 방에서 뭘 하나 보기도 할 거고 고맙다라고 얘기했으면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오는구나도 알지 않았을까요, 조 장관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쓰는 컴퓨터에 자료가 얼마나 축적돼 있고 이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건 그건데 지금 조국 장관의 서재에 있었던 PC라는 거는 논란이 됐던 단국대 논문을 제출하고 말고 했을 때 조 장관이 딸의 논문을 도와줬냐 말았느냐의 의혹까지도 사고 있는 그 PC인데 그 PC를 만지고 있으면 당연히 저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왜 내 컴퓨터 건드려? 라고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드디스크 교체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같이 뭐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조국 장관은 형법학자예요. 형법학자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내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것도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일어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고 이걸 다 털어내고 정말 검찰개혁을 위해서 장관직을 떳떳이 수행하고자 한다면 저거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거죠. 예. 설령 부인인 정 교수가 이거 다 교체해야겠다고 해도 이거 놔둬라. 이건 당연히 수사를 위해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놔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거를 수십 분간 보면서 내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한다? 글쎄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아까 얘기가 또 연결 쭉 치면 민정수석으로서 정말 검증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할 능력이 있었던 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PC 하드 교체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결과적으로 PC 하드디스크가 검찰에 다 제출됐으니 괜찮은 건 아니냐, 조국 장관이 떳떳한 건 아니냐라고 변호하시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4개 중에 3개만 제출되고 하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말이에요. 딱 봐도 그냥 상식적이지가 않은 게 증권사 직원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갖고 온 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이게 웃긴 상황이에요. 아니 증권사 직원이, 은행 직원이 나와서, 증권사 직원이 나와서 왜 하드디스크를 갈아요? 그거부터 이상하잖아요. 우선은 이제 전제가 검찰이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적인 활동, 작품 활동이든 무엇을 봤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하여 내가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 사건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갖고 있는 또 우리 아들이 쓰는, 우리 마누라가 쓰는 어떤 것 중에 누구를 뭐 비난했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반대되는 여론이 될 수 있는, 또 검찰에 유리한, 그렇게 나에게 협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보여져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검찰에 압수하기 전에 아마 그렇게 바꾼다가 아니라 잠깐 떼어가지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국 장관한테 말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예. 이걸 뭐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다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뭘 봤는지, 우리 아들이 뭘 보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 교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사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조 장관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조 장관이 정말 떳떳했다면 박정화 대변인 말씀처럼 그때 당시 멈추라고 지시를 했었던 것이 상식이 아닌가. 정경심 교수에게, PB 직원에게 그거 멈춰라. 하드디스크 교체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했어야 했다.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삭발 통첩 먹힐까? 제1야당의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삭발을 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모습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습니다.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삭발 통첩을 한 모습입니다. 삭발 전에 청와대에서 강기정 수석이 황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만류를 한 겁니다. 그 대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조국을 사퇴시키세요. 네, 그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삭발은 하지 말기를 염려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국을 파면하십시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강기정 수석도 고생 많아요. 황 대표 찾아가서 대통령 뜻 전했지만 강기정 수석의 속도 지금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무수석이잖아요. 이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조롱성 메시지를 발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정쟁을 위한 자기 존재감 확인을 위한 것뿐이다. 정의당은 이왕 머리 깎은 김에 군 입대를 선언하라 라고 논평을 했는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인데 여당과 범여권을 불던 정의당의 입장인데 김병민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군 입대 선언하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1야당 대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저런 조롱 섞인 논평들은 좀 내지 않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의 삭발 투쟁이 과연 효과성 있는 투쟁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토록 수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까지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검찰의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냐. 심지어 법무부의 차관까지 나서갖고 윤석열 총장이 배제된 또 다른 수사단을 꾸려대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해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의 핵심 유력 정치인이었던 시절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들과 함께 단식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평가에 대한 조롱 섞인 메시지들이 오가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풀어내는데 전혀 하나의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어저께 청와대 앞에서 나와 있던 강기정 수석이 대통령의 간곡한 뜻을 담아서 이렇게 제발 삭발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던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은 왜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 1,100여 명이 조국 장관을 당장 교체하라라고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교수 1,100여 명 조국 교체 시국 선언할 예정이에요. 전국의 195개 대학교 전원직 교수 1,128명이
조국 장관 교체를 요구하면서 시국 선언문에 서명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딸의 논문 논란,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년간 피땀 흘려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조롱하는 처사다라고 전국에 있는 1,100여 명의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예요.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 마음은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우리는 이런 국민의 마음 모아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시국선언에 참석한 교수님들의 비율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서울대와 부산대, 조국 장관의 딸과 가장 깊이 연루가 되어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을 한 겁니다. 추석 뒤에 조국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더 높아졌을까요? 반대 여론이 낮아졌을까요? 잠잠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추석 뒤에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조국 임명 반대 여론 57.1%가 대통령이 이건 잘못한 거다. 더 높아졌죠. 추석 이후에. 잠잠해지고 없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잦아들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고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영주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57.1%가 잘못한 일이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학생들은 4차 촛불 집회 계획하고 있고 제1야당 대표는 삭발을 하고 정경심 교수는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도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역시 국민의 여론의 흐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쨌든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면 실제로 말하자면 장관 본인과 또 장관의 부인이 기소가 되거나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마당이면 일정한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통령도 결단해야 될 시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는 데 비해서 또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이 일과 관련해서 대학 교수들이 너무 잘못된 판단을 많이 했다는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제일 제자를 맡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학 교수님이죠. 학생이 아니고 교수예요. 판단한 입학 사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말하자면 지식인 사회의 자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의 정말로 뼈 있는 돌직구를 들어봤는데 박정하 대변인 지금 앞서 발언 중에 지금 조 장관이 대통령도 속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사실 이 의혹 다 알시면서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는데 민정수석 당시에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0시 25분 32초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의혹을 보도했잖아요. 대통령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대통령도 속였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물론 너무 독선적인 인사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국 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얘기했던 저 많은 의혹을 과연 대통령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을까라고 하는 대목에 가면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지금 개방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담당도 아직 높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도 보면은 그 담장과 그 담장 밖의 여론이 너무나 틀리고 그 기류가 왜 이렇게 틀린지에 대해서 근무하는 우리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안에서 너무 확증 편향적인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2년 반 남은 임기가 있고 그동안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자리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온 국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 좀 해주시고 다 같이 대한민국 운명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아침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 집중적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아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아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강경화 장관 그리고 김현종 차장 나란히 나오셨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세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번째는 돌아온 히어로입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강경화 장관이 김현종 차장과의 불화설에 부인하지 않겠다라면서 시인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에 맞춤법이 틀렸다라는 이유로 외교부 직원에게 소리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마라 라는 취지로 맞받았고 이에 김 차장이 It's my style 이라고 영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뒤로 영어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순방 직후 강 장관과 김 차장이 언성 높여 다퉜다는 소문이 새어나왔는데 어제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 장관이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옛날에 김영종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무엇보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싸웠다는 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김 차장은 꿈도 영어로 꿀 만큼 우리말보다 영어가 편하다는데 강 장관의 영어 실력 역시 이해 못지않죠. 평소 신중한 언행을 보이던 강 장관이 김 차관과 다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터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과 함께 외교 실패의 책임을 김 차장에게 돌리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 차장과 현직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알력 다툼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영어를 얼마나 잘하면 싸울 때도 영어로 싸울까 하는 생각도 일단 들고요. 김현종 차장은 영어를 굉장히 더 잘할 거라고 보이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강경화 장관 자체도 사실은 국회의장을 모시고 항상 영어를 통역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부가 만들었던 실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수가 잦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 직원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질책하는 것은 자기한테도 상당히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 장관도 실제로 직계로 보면 사실은 김현종 차장보다 장관이니까 예. 급부로 높은데 그렇게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딴 것도 아니고 맞춤법 틀렸다라고 소리치니까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마라고 발끈을 한 거군요. 맞춤법 틀리면 안 되죠. 맞춤법 틀리면 안 된다. 발칸을 발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발칸을 발틱이라고. 두 번째 아플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입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하고요. 공상은 그저 교육이나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부상을 뜻합니다. 당시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육군이 하 중사에게 이미 전상 판정을 내렸는데도 국가보훈처가 공상이라고 군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마치 저 목함질의 도발이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사고처럼 단순 사고처럼 보훈처가 판단한 거예요. 이에 군 안팎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 판정을 내는 정부가 하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사위 본회의 심사위원 중 일부 위원은요 이렇게 발언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니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라는 발언이에요. 보훈처로부터 공상 통보를 받은 하 중사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2번 죽이고 있다.
북한과의 화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안보 갖고 정치하지 말라며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가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했잖아요. 정치부 기자일 때 국방부 오래 출입. 지금 군인들이 국방부가 이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보훈처 어느 나라 보훈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북한 눈치 보는 것도 도가 있죠. 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은 삼척동자도 북한이 벌인 짓을 하는 걸 다 아는 사실인데 북한이 벌인 짓을 하고 말하기 싫었던 겁니까, 보훈처가? 이게 하재헌 중사 2달이 잃었잖아요. 조국 지키다가 2달이 잃은 우리 아들한테 전상자라고 명예를 주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뉴스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보훈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보훈처만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게 대한민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 되기 전부터 본인 SNS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목함질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북한 목함질의 사건에 대한 과거 발언입니다. 이런 김현철 장관을 결국 통일부 장관을 시켰고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발언의 문제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이 현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인식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했던 6월 6일 현충원 추념식에서 하재헌 중사를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였어요.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힌다라는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2다리를 잃어가면서 싸웠던 하재헌 중사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뭐라고 말해도 잊지 못하겠네요. 대한민국 국민을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하재헌 중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상실감을 도대체 어떠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미 육군이 전상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보훈처가 이를 지금 뒤집은 거예요. 근데 그 회의 때 일부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정권에서 영웅이 낸 사람을 굳이 왜 우리가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결정 자체가 전 정권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이랄지 그렇지 않고 어떤 북한의 눈치 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렸다고 하면 이건 진짜 잘못된 결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법적으로 이게 딱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상이라는 것은 어떤 적과 교전, 서로 총을 쏘고 아니면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때 입은 부상을 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하재헌 중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입은 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여지가 있고 단지 공상은 교육 훈련 상황에서 입은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훈련으로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이 목발 지뢰를 설치한 것 자체는 이게 한 5년, 10년 전에 설치해놨는데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건 공상이죠. 근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수색의 길목에다가 이걸 목함질을 배설을 했어요. 예. 그럼 이건 자체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상에 준해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물론 그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저기 설치한 유언물, 그러니까 목함질을 그냥 설치한 유언물로 보면 이게 단순한 유언물을 본다고 하면 공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설치한 유언물 자체가 의도적인 거잖아요. 뭔가 도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법적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천안함도 북한이 벌인 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 아직 많잖아요. 보훈처가 무슨 판단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되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풀 주인공, 네 번째 하풀 주인공 연이어 만나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속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어깨 관절 부위 근육 파열로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자 2년 6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와 서초구의 대학병원 VIP 병동에 입원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에 지지자들은 병원 앞에서 대통령을 연호하며 응원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떠세요?
왜 막아요? 그냥 비켜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버지 비키시다. 좀만 나와줘요. 어제 박 전 대통령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21층 VIP 병동 한계호실에 머무르며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재활에는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 입원이 예상이 됩니다. We are back. 8, 90년대 그때 그 시절 화려한 액션으로 스크린을 장악했던 영웅들이 올가을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I Will Be Back으로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 91년 개봉해서 전설로 남았는데 팀 밀러 감독은 결함이 있는 히어로는 젊고 완벽한 히어로보다 더 흥미롭다 밝히면서 올해 72세를 맞는 슈왈츠제네거 얼굴의 주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펴는 대신 자연스럽게 늙은 모습 그대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람보 어렸을 때 저 람보 많이 따라했어요. 머리에 끈 매고 람보다. 실베스타 스텔론도 올해 73세인데 백발에 깊게 패인 주름을 한 스텔론이 트레이드마크인 활각 칼로 멕시코 카르텔과 어떤 혈투를 벌일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6년 개봉해서 탑건 아리로 많은 이들에게 파일럿을 꿈꾸게 한 항공 점퍼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58세 톰 크루즈도 다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고난도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영화에서도 전투기에 실제 탑승해서 조종석에서 겪는 중력의 위력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뵙죠. 네, 오늘 새로운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코링크는 누구의 것입니까? 코링크는 누구의 회사입니까?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